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요.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17권에 해당하는 김혜진 장편 소설 딸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리즈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고작 해야 서너 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엄선된 작가진이라던가 뭐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거는 이 책의 외형 때문이에요. 이 시리즈는요, 그 책의 크기가 딱 제가 좋아하는 읽기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기인데다가 하드커버예요. 근데 이 커버가 딱딱한 커버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무겁지 않고요. 그 안에 속지가 책 그 페이지가 가벼운 종이 질로 되어 있어서요. 손에 들고 읽기에 참 좋고 분량도 이런 거를 경장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량도 한 권 딱 읽어내기에 알맞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그래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전 양손 모두 손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크고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뭔가를 받쳐놓고 무릎 위에 뭔가를 받쳐놓고 그 위에 책을 올리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시리즈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내용도 이제 작가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맛볼 수 있어서 이 시리즈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 이 시리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안 읽었어요. 지금 17권이라고 이게 17권인데 그 다음에는 뭐 몇 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손 꼽아 보니까 저는 4권을 읽었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랑 생각해보니까 4권이 맞는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고, 보건교사 안은영 읽었고, 미스 플라이트 또 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딸에 대하여 이렇게 밖에 안 읽었는데도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들어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읽어볼 예정입니다. 책 내용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이 하드커버 표지를 딱 펼치면 김혜진 작가님의 사진이 있고 간단하게 뭐 양력이 있는데요. 짧아요. 198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소설 치킨런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중앙역으로 제5회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어비가 있다. 여기 언급된 그 어떤 작품도 저는 모르고요. 이 소설가의 책은 제가 이걸로 처음 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문장은 제가 처음 접한 거죠. 처음 접한 건데 문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이 딸에 대하여라는 책은요. 딸에 대하여 엄마가 쓰는 문장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의 말이에요. 엄마의 속갯말, 엄마 마음속에 있는 말.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내가 엄마인 거죠. 근데 이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젊었을 적의 직업은 교사였다고 하고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년에서 그냥 노년기가 아니라 죽음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노년의 삶이 어떤지를 곁에서 보는 사람이라 늘 죽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중년에서 노년 초반 정도로 접어드는 나이인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하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엄마가 보고 있는 딸이 있겠죠. 그래서 이 딸은 30대로 나와요. 30대인데 그 뭐죠? 시간 강사로 대학에 이제 여러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는 그런 딸입니다. 다른 자녀는 없고 이 딸 하나가 있고요. 남편은 이미 이제 세상을 버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 관계만이 이 책에 이제 오롯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엄마와 딸이 첫 장면부터 이렇게 엄마와 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엄마도 속갯말을 딸한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딸도 자기가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같고 좀 둘이 서먹서먹한 관계로 보여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책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엄마의 독백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딸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 파트너와 함께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는 이제 원래 집에서 현재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목적, 이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엄마와 딸이 만나서 이제 서먹하게 자리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게 첫 장면이에요. 이 첫 장면으로부터 어떤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동성 파트너와 같이 이제 따로 살고 있던 딸이 어떤 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돈이 부족해서이긴 한데 왜 돈이 그렇게 부족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딸만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제 딸은 이제 자신의 파트너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엄마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좀 기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동거 관계가 생깁니다. 이제 집에 엄마와 딸과 딸의 파트너, 그러니까 친구도 아닌 그런 동성 파트너와 같이 세 명이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엄마는 늘 이제 속으로 이 파트너만 없으면 내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축이 이제 이게 이제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과 그 일을 보면서 또 느끼는 그런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엄마가 돌보고 있는 사람은 젠이라는 여성 노인이에요. 엄마보다도 더 옛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 여성이 살기에는 더 팍팍한 시간들을 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거침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세계를 다니는 일을 하고 뭐 자선활동가 이런 일도 하고 뭐 여행가로서도 기부가로서도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서 찾아오는 이 한 명 없는 그런 외로운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엄마가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의 이름은 젠이에요. 그나마 이 젠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했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으면서 요양원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치매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기자들이 뭐 찾아와도 뭐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이제 다른 얘기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사람으로서의 이제 할 일이 없어져서 정말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엄마는 이분을 이제 오랫동안 돌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찾아오는 이 없고 이러다 보니 병원에서도 이제 좀 대우가 낮은 그런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또 이 엄마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 없고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자꾸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내 딸이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딸에게 너 이제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너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가족 꾸리며 살아라.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딸은 듣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애초에 집을 나가서 살았던 건데 상황이 묘하게 돼서 이제 셋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초반에 이제 엄마의 이제 심경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딸이 처음에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그 대출을 좀 받아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화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안 돼서 나중에는 같이 살게 되는 거긴 한데, 그때쯤에 이제 엄마의 심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30페이지인데요. 잠깐 한 두 단락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천천히 시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뭐든 무리하게 바꾸려면 너무나 큰 수고로움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걸 각오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내가 선택했으므로 내 것이 된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과거나 미래 같은 지금 있지도 않은 것들의 고개를 빼고 두리번거리는 동안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 후에는 언제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들의 몫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엇이든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특히 힘이 세고 단단한 젊음으로 무장한 지금의 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는 살아온 날이 긴 사람이죠. 살아갈 날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엄마가 하는 말은 왜 지금 뭐 미래나 과거 같은 것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왜 그런 후회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만 하게 되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약간 뭐죠? 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딸에게 너 그렇게 하면 후회해. 너 나중에 불행해져.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셋이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그 딸의 파트너인 이제 사람은 이제 이분은 계속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딸은 딸이라고 하고 그 책에서의 이제 언급은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래요. 뭐 셰프인지 뭐 뭔지 일을 배우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딸보다 더 야무지고 그래요. 딸은 좀 계속 밖으로 돌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딸보다는 엄마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미우니까 처음에는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이 젊은 사람도 되게 똑똑해요. 월세를 4달치나 이미 내고 왔는데 저한테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니까 엄마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 자신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숨어서 살라는 듯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괜히 심통이 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 딸이 평범한 가정을 못 꾸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깨야 할 어떤 틀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알아도 그걸 깨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젠을 돌보면서 젠이 이제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막 했던 말 또 하고 같은 거 또 물어보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젠한테는 이제 속갯말을 막 털어놔도 젠은 금방 까먹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엄마는 젠한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많이 해요. 젠과 엄마가 나누는 말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안 가? 가야죠. 조금만 더 있다가. 애들이 있어? 딸 하나요. 아들 없고 딸 하나? 네, 딸 하나. 좋지, 좋아. 곱겠어. 엄마가 곱잖아. 똑같은 대화를 서너 번 더 한 다음에야 젠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다. 한참 만에 젠의 숨소리가 고르게 번진다. 가끔씩 컥컥거리며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 살며시 몸을 일으키고 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준다. 몇 달 전 병실을 나눠 쓰던 노인이 죽은 뒤로 이 병실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다른 병실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우리 딸요. 그 애는 실컷 공부했으면 했어요.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면 교수도 되고 좋은 신랑감도 만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딸은 정말 바보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애를 생각하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내 잘못이겠죠?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해요. 내가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요. 이 세상에 나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잔잔하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일렁거리는 게 느껴진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까만 창 너머로 반짝거리며 뭔가가 떠오른다. 비행기다. 정말 속이 상해요. 그 애는 왜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걸까요? 나는 왜 그런 애를 낳았을까요? 그 애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보고 있으면 놀랍고 신기하고 잠든 그 애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나는 잠시 말을 그치고 하고 싶은 말을 자르듯 어금니를 부딪으며 딱딱 소리를 내본다. 어떤 말들은 도저히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 쇠모처럼 단단히 박혀서 결코 뽑아낼 수 없을 것 같다. 내 딸은 하필이면 왜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다른 부모들은 평생 생각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고 어디 이걸 한번 넘어서 보라는 식으로 날 다그치고 닥달하는 걸까요? 왜 저를 낳아준 나를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걸까요? 내 딸은 왜 이토록 가혹한 걸까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나는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나는 그 애의 엄마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내가 싫어요. 그 애는 왜 나로 하여금 그 애를 부정하게 하고 나조차 부정하게 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8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책의 중간쯤인데요. 아직은 엄마가 이제 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딸의 파트너에 대한 원망도 많고 또 병원이 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차오르고 있고 그래서 엄마는 가족을 이루지 않은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젠처럼 될까? 딸도 젠처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책이 막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엄마가 막 틀을 깨고 나오고 엄마의 생각이 바뀌고 또 딸의 그 파트너인 사람과 잘 지내게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서 서서히 엄마의 생각이 서서히 달라져가는 달라진다기보다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뭐 화해가 이루어지고 뭐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뭐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딸의 세계에 대해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생깁니다. 딸이 돈이 없었던 이유가 단지 이제 비정규직으로 시간 강사로 하다 보니 뭐 돈을 못 모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딸의 파트너의 돈까지 다 축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딸이 출강하는 대학 중에 한 군데가 부당한 사유로 강사를 해고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당한 사유가 뭐였냐면은 그 강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해고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라라는 시위를 대학가에서 계속 대학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장기간으로 이제 천막을 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딸이 어떤 일을 하느라고 요즘 그렇게 늦게 다니고 그런 건지 대학가에 이제 한번 가봅니다. 그랬더니 딸은 정말 낯선 사람처럼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소리를 외치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엄마는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목숨 걸고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마저도 불만스러워요, 엄마는. 근데 딸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엄마 집에 딸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봤더니 뭐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다양한 게 사실 평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쳐 있을 텐데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에 저렇게 나서서 저러고 시간을 버리고 에너지를 버리고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엄마는 그게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이 그 부당한 일을 당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뭐 나한테도 올 수 있고 내 가족한테도 올 수 있는 건데 엄마는 자꾸 그걸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극적이라고 할 만한 장면은 그 시위 현장에서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시위 현장에 엄마가 이제 갔더니 딸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요. 그 딸의 파트너의 전화를 받고 가봤더니 그 대학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당해고를 이제 철회하라는 사람들과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목격하고 거기서 이제 딸이 집에 데리고 오기도 했던 어떤 젊은 여성이 하반신 마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진단이 나올 만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다친 그 젊은 여성은 이제 어린 아기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외쳤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엄마는 좀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렇게 다친 사람이 내 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딸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엄마가 또 가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했던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2단락, 3단락 정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 욕설과 비난이 향하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딸애와 그 애가 만든 이런 장난 같은 일에 휘말리고 이번에도 바보처럼 당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이 장난 같은 일이라면 하반신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너무나 명백한 비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비극들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걸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저기 반대편에 모여선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애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죽은 듯 지내거나 죽어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편에 내가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애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서 있어야 할까? 나는 이 애들이 측은하다. 가엾고 불쌍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을 보이다가 다시금 멀어지는 저 많은 행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차별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차별받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딸에게도 그 차별받는 그 소수에 들어가지 말라고만 하고 있었지, 딸처럼 차별하는 세상 자체를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또 이야기의 끝에는 이제 제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욕창도 심하고 잘 돌봐야 하는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병원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분개해서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정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외출을 좀 허락을 받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제니 밖에 막 동네 애기들이 막 떠들고 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생을 이제 마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작가가 뭐 이 마지막에 제네의 마지막을 이제 이야기의 끝에 배치한 게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 젠도 결국은 가족은 없지만 애정을 가진 다른 사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집에서 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꼭 혈연 관계, 그런 가족만이 어떤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사회가 그 노년의 삶을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각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비슷한 선택을 한 다수에게만 너무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함이 인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엄마가 젠을 병원에서 빼내올 때 그 가족이 아니라서 빼내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외출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오긴 했는데 외출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퇴원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돌보겠다고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는 막 엄마가 막 화를 내는데 저도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가족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인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보면 지금 병원에서 계속 약 먹여서 재우고 기저귀도 안 갈아줘서 욕창이 막 심해지고 막 썩는데 그렇게 돌보지는 않을 텐데
왜 이걸 못하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다르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의 뒷표지에, 엄마의 한마디와 딸의 한마디가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요. 그게 정말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아서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뒷표지에 있어요. 이게 엄마의 말이에요. 내 딸의 파트너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이번에는 딸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네, 이게 정말 핵심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민음사에서 나온 김혜진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를 읽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